안녕하세요. 고품격 허세방송 허세미술관의 이한입니다. 우리나라 한국 미술에 대한 이야기를 드디어 하게 됐습니다. 제가 우선순위로 관심 있어 하는 화가 위주로 조금씩 저도 공부하면서 방송을 할 텐데, 아무래도 한국 과거 고전 미술보다는 서양 미술을 제가 일도 그런 일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많이 접했잖아요. 오히려 우리나라의 전통 미술을 깊게 공부하지 않은 관점에서 본, 조금은 제3자가 된 입장에서 신윤복이라는 화백의 그림을 봤을 때 어떤 것이 이제 보이는지, 국제적인 그 감각 관련해서 신윤복의 그런 트렌디함, 그리고 모던함, 아시아와 서구 문명 간의 교류가 활발하지 않았을 때의 국제적인 그 트렌디한 감각,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신윤복 화백에 대해서는 많이 알지는 못하지만 전통 미술만 계속 보지 않다 보니까 제가 바라본 그 관점이 조금 더 새로울 수 있지 않나 싶어요. 어쨌든 시작하겠습니다. 바모스.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화백들에 대한 정보가 많지 않습니다. 특히 신윤복이라는 화백은 정보가 거의 남지 않습니다. 오세창이라는 사람이 기록한 게 유일한데, 호혜원이다, 신남평의 아들이다, 한때 화원도 했고 벼슬은 첨사다, 이 정도예요. 그리고 풍속화를 잘 그렸다까지입니다. 이게 전부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정보도 남지 않았고 얼굴도 모르기 때문에 신비로운 화가입니다. 근데 확실한 것은 남자라는 거예요. 대중매체 드라마 영화에서 두 번인가 여자로 등장했죠. 근데 아무리 그 상상력으로 픽션적인 효과도 좋은데 너무 엉뚱하게 그렇게 만들면 잘못된 믿음이 있을 수 있는 건 좀 있습니다. 어쨌든 그림을 그리는 것 봐도 남자가 바라본 에로틱이에요, 솔직히. 여성적인 감각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그렸다, 저는 그렇게 보진 않습니다. 근데 화원이라는 게 제가 봤을 때는 공무원 화가잖아요. 굳이 유럽으로 따졌을 때는 왕립 아카데미의 회원에 속한 그런 화가로 봐야 되지 않을까. 화원 출신이었는데 여러 풍속화를 그렸다고 볼 수가 있죠. 보통은 당시에 양반 사회의 위선적인 이중성을 풍자했다고 많이 보고 있고, 이 화가가 주로 여성을 많이 그렸던 게 당시에 굉장한 큰 파격이었고, 이전에는 제가 알기로는 뭐 난민화가 그래요. 주로 이제 상상적인 풍경화를 주로 그렸었던 시대였거든요. 이전에는 현실을 담은 리얼리즘적인 그림을 그렸다는 거, 그리고 당시 유교 사상이 지배했을 그 조선에서 야한 에로티시즘이 강한 그런 그림을 그렸다는 거. 이따 보시겠지만 색채가 원색이 강한 파격적인 색을 썼다는 거, 이것도 굉장히 흥미로운 일이죠. 대표 그림이 단오풍정 혹은 단오도라고 불리는 이 그림입니다. 단오날에 이제 여성들이 이제 과거 창법물에 머리를 감은 풍습이 있었고, 또 그네탄 여인도 보이고, 여성들밖에 없으니까 자유롭게 이제 옷을 벗고 있거든요. 이렇게 이제 가슴이 드러나는데 몰래 이제 동자승이죠, 어린 스님이 몰래 엿보고 있다는 거. 성적인 이런 해악, 유머가 보이는 이런 그림을 그렸습니다. 혜원 신윤복, 발음 어렵다. 신윤복 하면 미인도가 또 유명하죠. 이 그림인데 원래 미인도 제목이 아니라 한 조선의 여인을 그렸는데 후대에 미인도라고 따로 이름을 붙인 거죠. 가장 한국적인 여성의 얼굴과 그다음에 당시 이런 머리 스타일, 디테일하게 오랫동안 그렸다고 하는데, 놀이개를 푸르는 그 모습 자체가 어떻게 보면 하나의 또 그 도상일 수도 있거든요. 옷을 이제 벗는다는 의미로 보통 해석을 합니다. 간접적인 에로틱이 나오는 거죠. 인물 묘사로 보면 아무래도 서구 사실주의 화가들의 그림에 비해서는 그대로 재현하는 능력으로 따지면 조금 다를 수가 있어요. 여러 번 수정이 안 되거든요, 우리 한국 화가 같은 경우. 그래서 그런 한계가 있다는 것도 이제 감안을 하고 봐야 되죠. 혜원 신윤복의 그림이 미술사적인 관점에서 제가 보이는 것들을 이제 정리를 해봤거든요. 첫 번째가 리얼리즘, 그 사실주의, 그리고 서구 유럽의 장르화에 가까운 그림을 그렸다라는 거예요. 어물장수, 생선 파는 서민의 모습이거든요. 어떤 옷을 입고 다니는지, 어떠한 방식으로 물건을 팔았는지를 우리가 간접적으로 이제 알 수가 있죠. 당시의 그 풍습을 그렸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그림을 이제 풍속화라고 부르고, 서구 유럽에서는 장르화라고 많이 부릅니다. 장르, 영어 할 때 그 장르가 같은 장르예요.
이러한 그림 처음 나왔을 때 서구 유럽에서 마땅한 장르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름 붙이기 애매해서 그냥 장르화라고 부른 겁니다. 유럽의 화가들을 비교했을 때 뭐가 좋다 나쁘다 그런 걸 비교한 게 아니라 보편적으로 우리나라나 이제 서구 유럽 미술이나 그 문화에 그런 트렌드가 있다라는 거, 사람 사는 데는 거기서 거기구나라는 거, 문화적으로 비슷한 현상은 일어나는구나를 이제 보여주는 시간이라고 봅니다. 저는 이 작품이 저는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주사 거배라고 해서 술집에서 술잔을 들다라는 뜻입니다. 이 그림이 역사적 의미가 있는 게 여기 일단은 기생집도 아니고 선술집의 풍경입니다. 현재도 선술집 하면 여기 이제 소박한 그런 술집을 생각하죠. 근데 이 그림이 진짜 오리지널 선술집을 그렇다는 의미에서 역사적인 의미가 희소성인 가치가 있다고 해요. 본격적인 현대 의미의 이제 주점이라는 개념은 숙종 후기 때 생겨났다고 하거든요. 조선 후기에 이런 주점이 굉장히 많이 생겼다고 해요. 근데 그 목적이 화폐 유통의 목적도 있다고 하거든요. 여러 지점에 사람 많이 모이는 곳에 주점을 많이 열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주점이었다가 나중에는 잠자리와 음식도 이제 제공하는 주막이 된 거죠. 보통은 우리 대중 매체, 드라마나 영화에서 주막이 주로 나오지 선술집은 안 나오거든요. 선술집이라는 뜻이 우리가 아는 그런 조촐한, 소박한, 간소한 그런 술집이 의미가 아니라 그 말 그대로 서서 술 마신다는 뜻이에요. 이게 굉장히 또 전통적인 술집인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오래 마시거나 그런 거 상관없이 무조건 예의예요. 서서 마셔야 된다고 합니다. 다 서 있는 거예요, 이 양반들이. 그래서 오히려 여기서 조금 힘들다고 배짱 있게 여기 앉아서 이제 술 마시는 순간 버리장머리 없다고 싸움도 벌어졌다고 합니다. 당시에는 대중매체 영화를 통해서 이런 장면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죠. 다 주막에서 주모 한 잔 더 주시오 막 이러잖아요. 이런 게 오히려 이게 전통이란 거죠. 유럽에서는 바 문화가 있잖아요. 서서 술을 마시고 간단하게 왔다 갔다 하면서 술 마시는 문화가 있거든요. 특히 스페인 사람들이 서서 마시는 걸 즐깁니다. 바에서. 저는 오히려 이제 적응이 안 되는 거죠. 불편하게 왜 왔다 갔다 하면서 정신없게 마실까? 좌식 문화의 단점이 뭐냐면 한번 자리 잡으면요, 멀리 있는 사람과 커뮤니케이션이 안 돼요. 대화가 단절된다는 거죠. 이게 우리의 전통 술 문화라고 할 수 있을까? 무조건 앉아서 마시는 게. 그러니까 아닐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림을 통해 알 수가 있는 것은 우리조차 우리 본래의 술 문화조차 모르고 살았다는 거죠. 우리 이제 대중매체 영화나 드라마에서도 서서 술 마시고 서서 대화하는 진짜 조선의 술 문화를 보여주는 그런 영화, 드라마가 이런 게 좀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한 전통 방식의 선술집도 생겼으면 좋겠어요. 좀 나름의 매력이 있거든요. 서서 술 마셨을 때에 사람들과 뭔가 쉽게 대화한다는 그 장점도 있고 그 나름의 매력이 있으니까 그런 선술집도 이제 생기면 좋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그림은 저도 많이 알지 못하다가 이번에 가볍게 공부를 하면서 알게 된 그림인데 삼축 가연이라는 작품이에요. 이게 뭐냐면 세 명이 가을에 맺은 아름다운 인연이라는 작품인데 어쨌든 제목도 따로 지은 거니까 뭐 그 큰 의미는 둘 게 아니라 이게 양반이 지금 술을 마시고 있는데 옷을 남자가 상반신을 벗고 있죠. 옷을 입는 장면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방금 전까지 뭔가 일을 치르다가 이제 죽어 입는 장면 같아요. 그죠? 머리 스타일로 봐서는 이 여인이 어린 처녀 같죠. 근데 여기 이제 건네는 높아 좀 나이가 많아 보이는 여인 딱 보면 초약권이라고 해서 머리를 위로 올린다는 것은 처녀가 아니라는 걸 의미하잖아요, 조선에서. 초약권이라는 게 그거를 사고 돈으로 거래를 했다고 합니다, 당시에. 처녀성을 산 거죠, 어떻게 보면. 이제 당시 시대적인 그런 문화를 알면 약간의 이제 조금 불편한 진실이 보일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이제 리얼리즘인 거예요. 안타깝게도 정확하게 몇 년도에 그린지도 정보도 없어요. 신은복은 대략 18세기 말 19세기 초까지로 보고 있는 거죠. 이 그림이 19세기 중후반에 등장한 만해의 풀바디 점심 식사와 굉장히 좀 내용이 좀 비슷하지 않나 싶어요. 일단은 야외 피크닉이잖아요. 이것도 둘 다 부르주아들이 겉으로는 비너스 성모 마리아 그려달라고 하지만 그들의 놀이 문화는 소풍을 가서 여자들을 끼고 놀았거든요. 네, 그런 문화를 마네가 보여줬기 때문에 부르주아들이 분노를 했던 거죠. 이 그림을 두고. 그래서 이미 리얼리즘적인 풍속화를 신윤복이 먼저 그렸다라는 거죠. 주제가 너무 비슷하지 않나요? 저는 뭐가 좋다 그걸 떠나서 공통적으로 이제 등장하는 이 주제 의식이 비슷하다는 거, 이게 되게 신기한 겁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그냥 국제적인 트렌드 감각인 거죠.
신윤복 화백하면 에로티시즘이죠. 이전에 유교 사상이 지배했던, 성리학적 세계관이 지배했던 그 조선 사회에서 이런 걸 그렸다는 건 굉장한 충격이었거든요. 월야 밀회라고 해서 달이 뜬 야밤에 몰래 그 만남, 밀회를 뜻하죠. 옷차림으로 봐서는 아주 높은 신분 아닌 것 같아요, 여인이. 얼굴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조금 더 비밀 만남이라는 거를 조금 더 이제 강조하는 것 같습니다. 의복 디자인으로 봤을 때 하급 무관으로 많이 본대요. 하급 장교. 따지면 군 경찰 간부 정도? 이 정도로 이제 보는 게 맞겠죠. 그리고 이 여인이 이제 몰래 훔쳐보는 것 같기도 하지만 옛날에 이제 기녀들이 몰래 그 만남을 주선하는 그 역할도 많이 했다고 해요. 드라마에서도 그런 역할을 많이 하죠. 이 비밀 만남을 성사시킨 중간 역할을 하는 기녀라는 거죠. 그리고 당시 기녀들은 조선의 최고의 패셔니스타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유일하게 조선시대에 자유연애를 했던 사람들이었어요. 당시의 조선 사회의 의복이라든지 실제 있을 수 있었던 사실을 보여준다는 거죠. 이거는 뭐 아주 에로틱한 그림은 아니지만 이 포즈 자체가 눈빛도 그렇고 엉덩이를 이렇게 시켜드는 거, 남자 이 저고리 봤을 때 다 가랑이를 벌리고 있죠. 이 둘의 그런 에로틱한 그런 자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도 아까 주제와 비슷하죠. 월라 정인이라고 해서 남녀가 미래를 하는 장면인데 이제 둘이 어디 은밀한 곳으로 가고 있고 이 양반이 흔히 얘기하는 그 한량이죠. 이게 되게 센스 있는 게 뭐냐면 여기는 분명히 담벼락이죠. 그런데 여기는 하늘로 그려놨어요. 자, 아무래도 먹으로 그리다 보니까 블랙으로 확 덮어버리면 까매지고 이제 그림이 안 되죠. 답답하게 다 덮을 수는 없는데 그래서 물로 살짝 덮고 달을 그리고 밤이라는 배경을 합성하는 방식이에요. 실제 여기가 하늘이 나오지 않은 곳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간접적으로 지금 시간이 밤이라는 것을 까맣게 그리지 않고도 보여준다는 방식이 재치가 있다. 저는 이게 되게 흥미로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에로틱의 뭐 최고의 화가 하면 당연히 에건 실레죠. 서구 유럽에서는 강도는 뭐 비교가 안 되죠. 에건 실레. 더 야한 그림 빼고 제가 건전한 그림 가져온 게 이 정도인데 그나마 신윤복 그림 중에 가장 야한 그림이 상반신까지 탈의를 하는 거죠. 여기서 하나의 또 유머가 보여지는 게 양반 하나가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딱 쳐다봅니다. 이 여인을. 아무래도 가장 앳돼 보이는 이 여인의 관심을 가진 것 같아요. 이 여인도 상의가 딱 보이죠. 그 눈빛이 살짝 이 남자를 의식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이런 에로틱이 뭐가 다르냐면 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끔 해준다는 거. 그러면 아주 막 정말 변태적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하나의 유머로 보이게 되거든요. 이 보이는 시점이 뭔가 은밀하게 가리고 누구 아무도 모르게 본다는 몰카 같은 시점이라면 굉장히 변태적이고 은밀해 보이고 범죄자스러워 보이는 거죠. 근데 이게 되게 차이점이라고 봐요. 여기서도 유명한 단호도에서 동자승이 몰래 바라보고 있는데 우리가 이 동자승이 은밀하게 은큼하게 바라본다는 것을 우리한테 보여주다 보니까 유머가 되는 거죠. 귀엽네 동자승 수양이 부족하거나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신윤복이 아무리 에로틱한 그림을 그렸더라도 이 사람은 건강한 사람이라고 봐요. 저는 성적인 유머도 많이 했을 테고 대놓고 이렇게 그렸다는 거 오히려 이런 사람들이 변태가 아니라 건강한 사람이라고 봐요. 진짜 변태는요 대놓고 에로틱을 안 그렸는데도 이런 그림을 그린 에드워드 호프 혹은 에드가 드가과 같은 그런 화가가 진정한 이제 고수라고 봅니다. 그래서 은밀하게 바깥의 창문으로 제목도 밤의 창문이죠. 남의 집에 여인의 그 엉덩이만 또 보인다는 거. 얼굴도 안 보이다 보니까 더 에로틱을 더 자극시키고 보는 사람이 누구인지 모르다 보니까 더 은큼해 보인다는 거죠. 훔쳐보는 시점 비교하는 또 재미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근데 이러한 리얼리즘, 사실주의가 등장하게 된 배경이 제가 봤을 때는 좀 비슷한 게 있다고 봅니다. 우리나라나 서구 유럽이나 우리나라에서 그 영조 정조 시대를 예술의 뭐 르네상스라고 많이 부릅니다. 근데 우리 지금 예술의 황금 시대라고 부르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당시에 이 정조 시대 때 실학 사상이 발달돼 있었죠. 상공업이 발달합니다. 그 자본이 커지죠. 자본이 커지면 도시가 커집니다. 인구도 늘어나면서 부유한 중산층이 생기죠. 부르주아 계층이 당시에 신흥 분홍들 부유한 상인들이 우리나라의 부르주아라고 봅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몰락한 가문도 등장했고요. 신분이 굉장히 좀 혼란했을 때에 이런 걸 그렸다는 거죠.
그리고 급격한 도시화에 따라서 유흥문화가 굉장히 발달했다고 합니다. 그런 때에 신윤복이 이제 등장한 거죠. 시대적인 영향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거와 좀 비슷한 현상이 이전에 중세 때는 성서를 전달하고자 하는 오직 신을 위한 종교화만 있었던 서구 유럽이었잖아요. 중개무역으로 피렌체가 엄청난 큰 성장을 하죠. 자, 급격한 이제 자본이 유입되면서 도시화가 진행됩니다. 유럽에서. 피렌체가 엄청 부유한 도시가 되면서 금융업이 발달하게 되죠. 메디치 가문도 등장하면서 르네상스가 이제 시작이 됐잖아요. 물론 그래도 종교화를 그리긴 했으나 인간의 관점에서 종교화를 그린다. 인간 관점에서 이제 세상을 바라본다는 게 이제 많이 변화된 세계관이라고 봅니다. 물론 종교적인 세계관은 완전히 분리하지 못했다고 봐요. 전 르네상스 때도. 또 미술이 발달됐던 데가 또 있었죠. 플랑드르 지방. 여기도 중개무역으로 굉장히 또 발달했었죠. 모직 산업으로 플랑드르 지방이 엄청 부유한 도시가 되면서 상공업이 발달했고, 또 네덜란드도 마찬가지였죠. 그리고 종교개혁 이후에 종교 미술이 우상숭배로 이제 여기게 되는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신교도 여기 네덜란드잖아요. 이런 지방에서는 종교화보다는 소박한 초상화라든지 풍경화 같은 현실을 담은 장르화가 발달됐던 거죠. 피터 브루얼 같은 화가가 그래서 등장했다고 볼 수가 있죠. 우리는 풍속화라고 부르지만 서구 유럽은 이제 장르화라고 부르는 거죠. 농민의 일상을 다룬 결혼식 춤, 그러니까 농민들, 서민들의 그런 파티 문화를 그린 건데, 더 웃기면서도 다 보여주진 않지만 성적인 풍자가 있었다는 거죠. 바로크 시대 때는 이 네덜란드에서 베르메르라는 화가, 이제 이 당시에도 부르주아들이 화가들에게 주문을 많이 했거든요. 베르메르 같은 화가도 장르화를 그렸던 화가였죠. 신윤복 화백의 그림에서는 로코코적인 요소도 보입니다. 진짜 국제적인 그런 온갖 사조가 다 저는 보이더라고요. 연소 답청이라는 그림 있어요. 이 그림도 꽤 많이 설명하더라고요. 젊은이들의 봄 나들이라는 주제입니다. 봄 소풍이에요. 이 양반이 기녀들과 소풍을 떠나는 거거든요. 이제 말을 끄는 마부가 여기 뒤에 있어요. 그래서 장난친 거죠. 양반이 야, 너 나랑 옷 바꿔 입자. 내가 좋아하는 이 여자의 말도 끌어주고 싶어. 해학적인 장면이 등장하거든요. 그 젊은 남녀들의 이런 놀이 문화, 당시의 그 풍습을 보여주는데, 근데 로코코 시대 때에 페티 갈랑트라는 주제에 유명하죠. 와토라는 로코코 화가가, 물론 가상의 그런 주제가 이제 결합된 거긴 한데, 키테라 서무로의 순례라는 작품이에요. 근데 당시에 프랑스 상류 사회에 부르주아나 귀족 사람들이 어떻게 놀았는지 그 놀이 유흥 문화를 보여준다는 점이 로코코로 발달했잖아요. 또 가벼운 취향이기도 하고, 이러면서 에로틱한 그림도 많이 그렸죠. 페이테 갈랑트에 딱 어울리는 장르입니다. 이것도 또 로코코 장르기도 해요. 어떻게 이게 되게 신기한 거죠. 비슷한 주제가 등장했다는 거. 물론 페티 갈랑트가 신윤복보다는 조금은 더 먼저 등장했습니다. 가상의 섬을 주제로 했다는 점에서는 완전한 사실주의는 아니죠. 하지만 주제로 봤을 때는 매우 흡사하다. 흥미롭지 않나요? 예. 이렇게 비교하는 건 저니까 가능하지 않을까요? 헛소리였습니다. 기녀들이 그러니까 예술가기도 했어요. 그림, 서예, 시도 잘 쓰는 기녀가 있었고, 상급 기녀들 같은 경우에는 남자들 뭐 접대를 하는 게 아니라 왕궁에서 공연을 하는 그런 기녀들도 따로 있었다고 해요. 기녀를 영어로 번역하면 매춘부로 나오거든요. 이게 잘못된 번역이죠. 그래서 기녀는 고유 명사라고 봐야 돼요. 일부는 물 따르고 매춘하는 기녀도 있었지만 약방의 기녀도 있었고, 하는 일이 되게 다양했다. 예술적인 끼가 탁월하고 그랬던 그 여인들이 기녀였다라는 거죠. 조선시대 때 옷도 잘 입고. 근데 그 기녀들이 공연을 할 때 칼춤을 많이 췄대요. 옛날에 신라시대 때의 그 삼국 통일을 기념해서 칼춤을 많이 췄다고 합니다. 이게 전통이 기녀들 사이에서 이렇게 유행했던 거죠. 관람자는 달랑 이들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부자였으면 이렇게 공연을 하는데 악사들이라든지 춤추는 기녀들을 부를 정도면 얼마나 돈이 많은 세도가였는지 대충 유추할 수 있죠. 럭셔리 공연인 거예요. 조선시대 때 이런 거면. 로코코 시대 때 파리에서 공연 문화가 굉장히 발달했었죠. 춤추는 카마르고라는 제목인데 되게 전설적인 유명한 그 춤꾼이라고 합니다. 이 여인이. 그래서 니콜라 랑크레라는 화가가 그린 이 당시의 공연 문화를 보여준다는 거. 스타일만 다를 뿐이지 이런 그림이 비슷한 시대에 그려졌다는 거. 로코코적인 성향도 신윤복이 그렸구나라는 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 그림 자체는 시대도 비슷합니다. 18세기 후반에서 19세기 초면 시대도 별로 차이 안 나고 그네 타는 것도 똑같고, 그리고 몰래 밑에 여인의 치마를 훔쳐보는 것도, 이건 몰랐네? 훔쳐보는 것도 비슷하잖아. 둘이 비밀 연애를 이제 즐기는 거죠. 진짜 그 여인의 남편은 아무것도 모르고 그네를 밀어주고 있고, 프라고나르의 그네와 다노도와 진짜 주제도 그렇고 보는 관점도 비슷하지 않나. 제가 이전에도 프라고나르 그네 이야기할 때 제가 다노도가 생각나서 이 비교를 잠깐 했던 걸 그대로 가져온 거거든요. 비교하는 이 통찰, 저니까 이걸 비교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딴 사람 이전에 비교한 적 있나? 내가 처음이라면 나 스스로에게 칭찬을. 자, 아무튼 오늘 헛소리 많이 한다. 저는 신윤복의 컬러 감각 때문에 다른 화가들보다 먼저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 다노도에서 일단은 그래요. 사람들이 농담을 확실하게 비교를 해서 백으로 봤을 때 명암 대비죠. 밝고 어둠 대비가 확실해서 그림이 되게 또렷해 보인다는 거. 밝고 어둠 대비, 밝은 거 옆에 까만 거, 밝은 거 옆에 까만 거, 까만 블랙 옆에 밝음, 밝음 옆에 이 블랙, 밝음 옆에 이 컬러 진한 거, 밝음 옆에 까만 거. 그러니까 이 농담 대비 차이가 확실하다 보니까 그림이 되게 또렷한 거예요. 만약 다른 그림도 제대로 복원됐더라면 더 선명해 보일 겁니다. 그래서 명쾌한 컬러 감각이 저는 너무 좋더라고요. 모던하고 세련된 감각으로 보이더라고요. 이런 컬러 감각이 서구 유럽에서는 들라크루아가 굉장히 이런 걸 즐겨 쓰지 않았나 저는 생각을 해요. 삼색기 색깔 대비로 파랑, 화이트, 빨강 이런 대비를 의도적으로 많이 구사를 했거든요. 들라크루아가 블랙 옆에 화이트, 화이트 옆에 이제 어둠, 이런 색깔 대비 컬러를 절제해서 포인트로 쓰는 거를 정말 감각적으로 잘 구사를 했던 게 들라크루아였습니다. 이 컬러 감각에 대해서 많은 후배 화가들이 영감을 많이 받았죠. 특히 세잔이. 그림 자체가 비슷하지 않거든요. 이 컬러 감각만 봤을 때에 들라크루아가 연상이 되더라고요. 이 원색 포인트로 딱딱 명쾌하게 쓰는 이 컬러가 시각적으로 굉장히 센스 있어 보인다, 감각 있어 보인다라는 거죠. 참고로 이 컬러가 굉장히 몸에 해로운 수은 성분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이 컬러도 보세요. 명쾌하게. 이거는 노랑과 약간 블루 대비죠. 이것도 약간 블루. 이게 엄청 비싼 알료라는 건 확실하거든요. 아까 그 빨간 요 알료도 그렇고 옐로우와 파랑 대비를 즐겨 썼던 화가가 우리 베르메르가 있었죠. 베르메르도 울트라마린 엄청 좋아했던 그런 화가였고, 베르메르도 적절하게 포인트 컬러를 구사했기 때문에 그림이 매우 명쾌한 산뜻한 그런 효과를 줬던 화가였죠. 컬러 감각이 베르메르와 통하는 게 있지 않나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신윤복 화백의 그 현대적인 감각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는데, 모더니즘 시작을 열었다고 많이 평가받는 만에 그 이유가 르네상스 3차원을 파괴하고 평면성을 먼저 시도했다 이렇게 많이 평가를 하잖아요. 한국화도 어둠을 강하게 구사를 하면 너무 탁해지다 보니까 평면적으로 구사한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미 평면적인 것은 한국화에서 먼저 시도했다는 거. 평면으로 그렸을 때의 그 느낌이 그래픽 디자인적인 느낌이 있다는 거예요. 깔끔한 드로잉에다가 컬러를 심플하게 구사하다 보니까 하나의 일러스트, 그래픽 디자인 같은 감각적인 캘리그래피잖아요. 이것도 한국 문화에서는 시서화가 따로 있는 게 아니잖아요. 시도 잘 쓰고 이제 서예도 잘하고 그림도 잘 그리는 예술인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종합 예술을 문학과 그림이 하나로 보여주는 장르라는 거, 신기한 장르인 거죠. 어쨌든 평면성을 이미 시도했다. 자, 그리고 그것도 역시 평면적인 거죠. 블랙 화이트 대비. 근데 신윤복 화백은 여기에 컬러 써서 더 감각적으로 보이는 거고, 마네의 올랭피아 역시 당시 이제 시대적인 풍습을 보여주는 거, 리얼리즘이죠. 이것도 당시 매춘 문화를 이제 대놓고 보여주기 때문에 되게 파격적인 건데, 마네가 그린 이 인체 보면 굉장히 평면적이라서 욕도 많이 먹었었죠. 회화의 평면성은 이미 그렸고, 당시 마네를 포함해서 고흐, 인상주의 화가들이 일본 우키요에의 그 평면성에, 화산 컬러에 매료가 됐었잖아요. 근데 차이니즈 파나라 불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본 그런 건 관심도 없고 그냥 동양에서 온 신비한 그림이라서 엄청난 그 영감이 돼서 그걸 따라 했던 거예요. 근데 우리의 한국 그림이 수출되기 힘든 게, 서구까지 가기 힘든 게 하나하나가 굉장히 귀한 그림이다 보니까 파나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전해지지 않았던 것 같아요. 만약 전해졌다라면 훨씬 더 감각적인 그림을 그리지 않았을까? 마네라든지 인상주의 화가들이. 저는 그런 상상도 해봅니다. 신윤복 화백 그림 먼저 봤으면 얘네 이렇게 안 그렸을 것 같아. 더 감각적인 디자인적인 그림을 그렸을 것 같아요. 더 센스 있는 그래픽적인 감각의 세련된 그림.
그냥 전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원근법 파괴가 뭐냐면 한국화에서는 투시 원근법을 구사하지 않습니다. 이 소실점 없거든요. 따라가면 아무것도 없어요. 뭐 기술이 딸리다 이게 아니에요. 그렇게 보면 안 됩니다. 이거는 세계관의 차이예요. 뭐냐면 신윤복 화백도 그렇고 다른 이제 조선 화가들도 그렇고 김홍도 화백도 그래요. 중요한 주제를 크게 그립니다. 눈에서 가까운 거 상관없이. 솔직히 원근법도 눈의 착시 현상일 뿐이지 그게 진실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앞에 있는 게 오히려 술을 나르는 이 여인인데 크게 그리지 않고 가장 작게 그렸다는 거. 이거는 원근법 파괴죠. 가까운 것과 멀린 것을 바꿔 그렸다는 거. 주제로 여기는 거를 더 강조를 한다는 거. 눈에서 솔직히 멀어 보일 거 아니에요. 이걸 몰랐을 리는 없어요. 이거는 세계관, 가치관의 차이입니다. 그림을 보는 관점의 차이인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이게 하나의 세잔이거든요. 세잔. 원근법 파괴 세잔인데 투시 원근법 안 배우면 이렇게 그릴 수 있다는 거예요. 투시 원근법을 아예 중요하게 여기지도 않았고 배우지도 않다 보니까 이렇게 그린 거죠. 여기에 또 하나의 세잔이 있습니다. 이 여인의 위치가 현재 이 여기에 앉을 수 없는 위치거든요. 이 위치는 벽 뚫고 들어가야 되는 자리에 이 여인을 그려놨단 말이에요. 이것도 역시 투시 원근법 이런 거에 대한 이걸 그렇게 중요하지 않게 여겼다는 거예요. 예전에 정물화에서 말도 안 되는 그 접시 깨고 나온 정물 등장했었잖아요. 원근법 파괴라는 것은요. 그러니까 안 배우면 그냥 저절로 파괴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따라오는 하인이 기녀와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날 게 아니에요. 이 비례가 말도 안 되거든요. 이것도 그렇고 거의 뭐 난쟁이잖아요. 매너리즘적인 그 감각이 나오고 있어요. 세계관의 차이란 거예요. 원근법 파괴라는 것은 같은 사람을 그렸을 때의 그 차이라고 봐요. 서구 유럽 사람들과 신윤복 화백의 세상을 보는 관점의 차이인 거죠. 자, 그리고 그래픽 디자인적인 요소. 이 캘리그래피도 하나의 디자인이잖아요. 현대에는 글씨 서체, 시, 서화, 3절이라고 하죠. 이게 하나의 장르에 다 녹아져 있다는 거. 비주얼적인 효과입니다. 이 글씨체. 한글 들어가도 되게 잘 어울리죠. 약간 피리 보는 소년의 그 심플함도 그렇고 여인을 깔끔하게 그리고 그림자도 안 그리고 선적인 요소에 컬러만 딱 넣는 이런 느낌. 마치 그래픽 디자인과 비슷하거든요. 요거는 에곤 실레를 비유로 이제 들으려고 하다가 이건 잠깐 생각 안 나서 안 들었는데 에곤 실레의 굉장히 디자인적인 드로잉과도 비슷합니다. 현대적인 감각과 어울리는 그림이라고 봅니다. 이 선적인 깔끔한 드로잉과 포인트 컬러 그리고 텍스트 효과. 엽서로 팔아도 인사동 이미 팔고 있겠지만 외국인들이 감각 있어 보일 것 같은 저는 그런 디자인이라고 봐요. 저 나름 디자인 전공했잖아요. 현대에도 되게 세련돼 보인다는 거죠. 이것도 컬러 감각. 그리고 가로 세로 면분화라는 게 현대 그래픽 디자인에서 이게 하나의 기초 조형적인 거거든요. 이제 이전에 세잔부터 해서 큐비즘 화가들 그리고 뭐 칸딘스키 같은 바우하우스 교수들까지 해서 이런 조형적인 체계가 이게 발달했습니다. 저는 이 그림 보니까 이미 신윤복 화백이 면분화라는 구성 그림을 이미 그리고 있더라고요. 칸딘스키의 구성 혹은 몬드리안의 구성적인 요소가 이 그림에도 있고, 그리고 신윤복 화백이 가로 세로 그리고 대각선으로 면분화를 하는 효과를 많이 자주 구사했던 화가였습니다. 세잔의 가로 세로 화면 분할하는 이런 느낌, 크게 대각선으로 화면을 구성하는 이런 느낌, 그리고 터치조차 각지게 정리하는 이런 그래픽 디자인적인 요소가 저는 연상이 되더라고요. 신윤복 화백이 저는 이제 멋있는 게 뭐냐면 현대적인 감각과 너무 잘 어울린다는 거죠. 제가 오늘 신윤복 화백의 국제적인 트렌디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뭐가 좋다 나쁘다 이런 걸 비교한 것도 아니고 단지 제가 주로 서양 화가들만 다뤘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서구 유럽 화가들을 우리나라 화가들 이전에 이제 전통 화가들보다 우월하다고 여긴 게 절대 아니라 그러니까 하는 일이 익숙하다 보니까 주로 그런 화가들 위주로 좀 파고들었거든요. 근데 앞으로는 우리 그 전통 화가들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할 생각이에요. 시리즈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서구 전형적인 미인이라고 보통 알려지는 모나리자와 많이 비교를 하거든요. 얼굴이 유명해서 비례를 따지는 거지. 이게 제가 봤을 때는 보편적으로 미인으로 여기는 이목구비는 이 아프로디테 비너스, 그 밀로의 비너스가 서구형 미인에 가깝지 않을까. 저는 모나리자는 적절치 않다고 봐요. 균형적인
외모 비례로 봤을 때 코가 너무 길거든요. 비너스의 코가 이마부터 눈썹부터 코부터 턱까지가 거의 1대1대1입니다. 그 유행을 타지도 않고 큰 무리 없이 무난한 비례. 이거는 동양의 관상에서도 보기 많은 이제 얼굴의 비례이기도 하거든요. 동서양 막론하고 가장 그 이상적인 보편적인 비례가 아닐까 싶어요. 저는 가장 서구형 미인의 전형은 이 아프로디테 밀로의 비너스가 아닐까 싶어요. 아무래도 대중 매체를 통해서 문화를 사로잡은 게 과거부터 처음에는 뭐 피렌체 로마 중심의 르네상스부터 근대에는 또 파리 그리고 그 뒤에 현대미술 지금까지도 이제 미국이잖아요. 아무래도 서구형 얼굴을 미인형으로 많이 생각하기 때문에 연예인들 보면 이목구비가 많이 또렷한 이런 얼굴들을 굉장히 미인으로 이제 여기는데 선호하는 미인형 얼굴도 제가 봤을 때 시대적인 유행을 탄다고 봐요. 그래서 패션이 아무래도 얼굴의 그 유행도 빨리 이제 따라가는데 한국보다 해외에서 훨씬 유명한 탑 모델들 얼굴들 보면 전형적인 그 한국형 여인의 얼굴에 가까운 이목구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얼굴들이 이제는 오히려 이제 글로벌한 트렌디한 얼굴이란 거죠. 그 우리가 아는 대중적인 스타로 따지면 김고은 씨라든지 김연아 이런 스타분들이 한국적인 얼굴을 가지고 있다고 봐요. 요즘에 성형을 할 때 V자에 보통 많이 깎고 눈 쌍수하시고 여성분들이 아직도 서구형 얼굴을 많이 선호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앞으로는 우리나라 이제 문화가 대세가 되면 고치지 않은 우리의 그 본래 얼굴 이런 얼굴들이 오히려 이제 대세가 될 거다. 그러니까 V자 얼굴 제가 봤을 때는 제가 트렌드에 느려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전 너무 어색해 보이거든요. 조금만 트렌드 지났을 때 되게 이상해 보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턱을 너무 과하게 깎는 거는 그렇게 좋은 방법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관상에도 안 좋아요, 턱 깎는 거는. 아무튼 오늘 엉뚱한 얘기 많이 하겠네. 저는 한자를 모르기 때문에 제가 뜻을 따로 풀이해야 되거든요. 한국 사람이 옛날 그림에 이 제목조차 풀이를 해야 된다는 거 좀 어려운 거죠. 오히려 유럽 화가들 제목 알아보는 게 더 빠르더라고요. 좀 안타까운 거죠. 우리나라 한국 화가인데도 제목조차 풀이하는 게 더 어렵다는 거. 정보도 많지 않습니다. 좋은 이미지를 찾는 것도 어렵더라고요. 분명히 앞으로 몇 년 안에 글로벌한 문화 대세가 한국이 될 것 같은데 한국의 어떤 문화도 다 팔리는 시대가 될 거예요. 분명히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전통 문화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질 겁니다. 고전 미술까지도 잘 소개되어 있는 페이지가 없거든요. 좀 안타깝더라고요. 우리 스스로가 이 전통 그림에 대해서도 서양 화가들 정도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전통 화가들보다 고흐를 더 좋아하잖아요. 저도 솔직히 전통 미술 오히려 더 모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외국 사람들에게 최소한 유명한 화가들 정도는 가르쳐줄 수준 정도는 돼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